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일단 제 소개부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김강산 평가사라고 하고요. 현재 이화 감정평가법인 대표입니다. 번호는 010-5824-3272이고 궁금하신 거는 문자든 카톡이든 주세요. 전화는 제가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바빠가지고. 그 전화보다는 카톡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서로에게. 막상 제가 딱 전화하면 막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답안 작성 기초 첫 시간이고 일단은 거의 뭐 제가 이렇게 스터디를 원래 했었는데 의료학원에서 근데 그것보다는 평일에 돌려가지고 듣고 싶으신 분들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행을 했고요. 일단 이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지식을 넣는 것도 중요한데 현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 강의를 들었던 거는 이제 머릿속에, 머릿속에, 머릿속에 지식을 넣는 과정이고요. 지금 하는 거는 이렇게 말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고 말을 잘 해야겠죠. 사실 그 감정평가사가 이제 감정평가사로서 이제 사람들을 가려내는 게 제일 좋은 건 사실 앉혀놓고 얘기시키면 돼요. 이렇게 그 위원들이 앉혀놓고 물어보고 바로 대답하고 듣고 이 사람 감정평가사가 될 자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지금 5천 명 가까이 보죠. 1차에서 걸러지고 그래도 한 2천 명, 3천 명 될 거예요. 2, 3천 명 전년도 1차 합격까지 해서 2, 3천 명에 대해서 앉혀놓고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지면에 문제를 주고 잘 푸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일률적으로. 자, 객관식으로 하기엔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논술형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안 작성 기초 지금 1의 경우에는 8주 동안 진행을 할 건데 8주 동안 진행을 할 건데 그 10월 달에 빨간 날이 이틀이 있죠. 그 이틀은 안 합니다. 하고 싶은데 학원이 문을 닫아서 네. 간평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는 학원이 다 닫아가지고 못하고 그 2주를 제외하고는 말랑형 강의 계획서 볼까요? 강의 계획서 보시면 10월 3일, 10월 10일 각각 이렇게 10월 3일, 10월 10일 2주 연속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8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그리고 이 첫 번째 강의 같은 경우는 해설이랑 답안을 둘 다 드리는데요. 시리즈 2부터는 답안을 드리진 않습니다. 해설만 드릴 거예요. 그렇죠? 해설지 있죠. 해설지 맨 뒤에 와봐요. 맨 뒤에 11페이지 해설지. 답안지 말고 해설지. 해설지 맨 뒤에 11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제가 문제를 먼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초시생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뭘 공부해야 되냐면 지금 실무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실무. 제 기준에 올해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은 100점을 다 풀 수 있어야 되고 명가락을 해야 돼요. 그죠? 시리법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다 만만치 않은 과목입니다. 만만치 않은 과목이고 실무나 법규, 이론 이 세 개 중에서 한 과목 이상은 최소한 100점을 100분 내에 풀 수 있으며 면가락 정도까지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3월달까지는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면가락에 나와야 되고 100점 100분에 다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시험장 들어갈 때는 세 과목이 다 면가락이 나오고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야겠죠. 평균 50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요거를 위주로 들어가셔야 될 때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좀 더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해서 굳이 따지면 1, 2, 1등, 2등, 3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론 지금 하는 것의 장점이 뭐냐면 평소에는 이론을 많이 줄일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을 별로 안 할 건데 이 시간만큼 한번 와서 풀어보고 진도별로 맞춰서 내가 사실 이렇게 단과를 수강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나와서 같이 공부하는 게 효율이 더 훨씬 좋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첨삭도 다 직접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셔서 딴 건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제가 드린 이 맨 끝에 있는 다음 주 문제 있죠.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오셔서 그대로 오픈북을 하던가 아니면 외워서 쓰던가 그건 본인이 자유인데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오픈북이든 외우는 거네.
뭐 제일 좋은 거 외워서 쓰다가 막히면 오픈북 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의 목적은 뭔가 막 새로운 걸 막 어차피 다 뻔해. 다 우리 기본회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 새로운 거를 막 찾는다 그것보다는 내가 이 진도에 맞춰서 한번 써본다.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강평 시간도 1시간이 채 안 되고요. 예. 됐죠? 자, 뭐 오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주안점 뭐냐면 문제 푸는 스킬을 알려드릴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제한된 시간 내 제한된 시간에 내 지식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말을 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뭐랄까요 그 목차가 있어야 됩니다. 목차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푸는 스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스킬이 툭 쳤을 때 툭 나올 정도로 숙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을 물어봤을 경우에 있다 하겠지만 그래서 이 물을 마셔야 되는 유의사항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유의사항이 있겠지만 내가 들어가는 목차를 그대로 쓰는 게 좋아요. 대상 인식할 때 어떻게 유의해야 될지, 이 물을 분석할 때 어떻게 유의해야 될지, 이 물을 분석하고 감자파가 방법을 적용할 때 어떻게 유의해야 될지, 자료 수집할 때 어떻게 유의해야 될지, 시상까지 조정할 때 어떻게 유의해야 될지 이렇게 뚜루루 나와야 돼요. 어떤 물류가 나오든 간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오해하시면 외운다라는 뜻으로 하실 텐데 외운다기보다 조금 더 그 이전의 문제로 체화시킨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전문가처럼 목차 잡고 쫙 나와야 되거든요. 이 목차 잡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실무 같은 경우는 목차가 사실 실무는 저는 이제 목차 외우진 않았어요. 솔직히 외우려고 했었지 실무를. 근데 실무도 하다 보면 목차 외워지는 게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공시지가 기준법 하면 당연히 공시지가가 나오겠지. 보상이면 적용 공시지가 논점이 있겠지. 원가법이면 제조자 원가 나오겠고 감가수도 나오겠고 이렇게 아예 체화시키는 거거든요. 이론 같은 경우가 많은 분들이 잘못 공부하는 게 뭐냐면 이론은 목차를 암기해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암기해야 되는데 목차를 암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비꼬아서 나오면 아예 다 틀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굳이 외울 거면 키워드를 외우되 목차는 그렇게 따로 외울 건 없다. 문제 푸는 스킬 해봤자 10개 안 돼요. 10개 안 돼요. 계속 하다 보면 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질리고 봤던 거 또 보고 하지만 나 계속 할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아이디가 입력시켜 놓을 거야 이렇게. 예? 그래서 저의 최종 목표는 뭐냐 하면 시험장 들어갔을 때 저처럼 쓰는 걸 제일 저는 목표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래도 거의 60점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그래도 이런 합격할 때. 그래서 저처럼 쓰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론에서 60점, 뭐 58점 나오면 베스트죠. 그렇죠. 보통 이제 저가 공부할 때도 그랬고 옛날에도 그랬고 사실 모든 간평사 수험생들의 목표는 실무 명가락의 이론 평타에다가 법규 고득점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의 루트가 그거예요. 왜냐면 실무 같은 경우는 명가락 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 다음에 법규는 처음에 어려운데 지금 되게 어려우시죠? 어려운데 어느 순간 내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 진짜 나는 하루 10시간 공부했으면 사실 저는 법규를 하루 8시간 했어요. 법규를. 저는 사실 제일 잘했던 게 실무였거든요. 이론 강사지만 실무였거든요. 실무 베타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실무 책도 쓰고 저기 서울업학원에는 실무 팀장님이랑 같이 책도 쓰고 물론 난 거의 알바였지만 베타도 하고 했었는데 법규 같은 경우는 제가 하루 10시간 공부하면 1시간 반은 실무, 이론 30분, 나머지 8시간 법규 이렇게 할 정도 되게 법규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시험 보기 한 2달 전쯤 되니까 법규가 제일 쉬웠어요. 나오는 거 뻔하거든. 법규 해봤자 여러분 논점 40개밖에 안 돼요. 지금 어렵지 당연히. 그런데 시험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나마 특허권 나오고 그 다음에 보상 나오는 이 그 실무보다는 훨씬 있잖아. 특허권 기업같이 나오다 갑자기 보상 나오고 보상 나오다 갑자기 막 이상한 거 나오고 이거보다 훨씬 시험 범위 있기 때문에 어차피 40개 내에서 많아야 40개지 좁히면 A급 15개 20밖에 안 됩니다. 그것만 사실 이해 안 되면 달달 외우면 돼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마지막 2달 동안 달달 외웠거든요. 판례 번호도 외웠어요. 어, 어. 이주대책 같은 거는 2007-63089였나 막 이렇게 외우고 했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법규는 나중에 되면 다 잘 쓰시니까 나중에 되면 법규 고득점을 다 노립니다. 저는 실무 법규는 평타 나왔고요. 이론이 좀 제일 잘 나왔어요. 이론을 원래 좋아하기도 했었고 이론을 공부 안 한 게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사실 이론은 내 기준에서 되게 쉬웠기 때문에 뻔하거든요. 그 물어보는 문제는 다양한데 결국 내가 현출할 수 있는 건 뻔해요. 계속 보겠지만 문제의 말미 있죠. 뭐 유의사항, 관계, 다른 점, 비교하시오, 방법을 설명하시오, 제안하시오.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만 잘 쓰면 되기 때문에 이론 별로 쉬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자, 그래서 이제 제 내용을 들어갈 건데 저는요 스터디를 하거나 이렇게 답안 작성 기초 할 때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거 하거나 안 건드릴 때도 많아요. 나중에 좀 나이도 올라가면요. 나이도 올라가면 시험 보기 직전까지 가면, 그러니까 스터디 따지면 3기 후반부터 4기 때는 내용 보지도 않아. 사실 다 아는 거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만 해도 1시간이 금방 갑니다. 네, 이제 제일 기초니까 여기서는 서서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제가 물어본 게 종별과 유형 문제 1번 있었고요. 문제 볼게요. 문제. 종별과 유형 있었고,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 강의 때 들을 때 그냥 고개 끄덕이는데 막상 쓰니까 어렵지. 막상 쓰니까 어려워. 이게 종별과 유형이 일본식 용어예요. 우리나라에선 이미 합쳐졌습니다. 10년도 전에 합쳐졌어요. 근데 이게 기출이어가지고 갖고 온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종별과 유형 합쳐서 그냥 종류라고 표현합니다. 종별과 유형 합쳐서 종류. 감치기도 종류라고, 감치기 없구나. 실무 기준에도 종류라고 명명되어 있고, 종별과 유형이란 말은 이제 없어요. 실제 감정서에도 부동산의 종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지 부동산 종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그 차이는 이따가 다시 설명하고, 아마 제일 어려운 게 문제 2번이었을 거예요. 이게 기출 12회였나? 그때 문제인데 상당히 어렵죠. 처음 보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문제 3번은 뭐 기본서에 있는 거 그냥 쓰면 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약속을 하나 할 건데 첫 번째. 첫 번째. 10점에 목차 4개. 4개가 기준이고, 4개가 기준이고, 이건 써요. 4개가 기준이고, 뿔만 1개씩. 그러면 3개에서 5개 나오겠죠. 이 4개로 제가 정한 이유가, 저는 4개로, 거의 웬만하면 4개로 했고요. 진짜 진짜 쓸 게 없다. 그럼 3개를 쓰고 조금 양을 채웠으니까,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게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분량을 다 채워야 되냐의 논점이 있어요. 분량을 다 채워야 되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6페이지잖아요. 그죠? 16페이지고, 이거를 100점에 나누면, 뭐, 대충 1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100점에 16페이지죠? 이거는 10점에 1.6페이지가 나옵니다. 그쵸? 1.6페이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설을 쓸 텐데, 대충 요 정도까지 쓸 겁니다. 그리고, 문제 물음 1. 대충 10점에 나오겠죠? 그러면 1. 의 적고, 4줄. 4줄 쓰고, 이렇게 쓰면 시점이 끝나요. 딱 요거야. 한 목차에 4줄에서 6줄 정도 쓰면 끝나요. 시점이 끝나. 이제 지금은 다 외우겠지만 사실 여러분 나중에 가면 공부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 앞에 있는 거 다 까먹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외우냐면 키워드 3개 정도만 외우면 돼요. 키워드 3개 정도. 예를 들어서 자료 수집할 때 뭐에 유의되냐 물어보면 뭐라 쓸 거예요. 되게 머릿속에 쓰는 건 많겠지만, 감정평가사 수험생한테 자료의 수집에 유의해야 될 걸 물어본다. 그러면 거원 임수시 중에 하나야. 거원 임수시. 키워드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거래사례 자료, 원가 자료, 임대 자료, 수익 자료, 시장 자료, 이렇게 되겠죠. 근데 거원 임수시를 다 쓰기 빡세. 그러면 거원 임까지만 쓰는 거야. 거원 임 이렇게. 자료 수집 및 정리가 왜 중요한지 쓰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때 요즘에는 20점, 그러니까 10점짜리 거의 위주로 나오죠. 쉽게 말해서 문제 4개지만 어떻게 보면 물음이 10개인 시험일 수도 있어요. 물음 8개에서 10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면 만약에 15점이면 몇 개 써야 돼요? 15점 몇 개 써야 돼? 15점이면 6개, 뿔만 1개씩. 20점이면 8개, 뿔만 1개씩. 30점이면 12개, 뿔만 1개씩. 40점이면 16개, 뿔만 2개. 40점 조금 빡세게 써도 돼. 근데 보면, 자, 두 번째가 이제 서와 결을 말씀드릴 건데,
자, 오늘 첫 수업이니까 이 내용보다는 조금 이런 거에 좀 더 치중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와 결을 반드시 써야 되냐 하면 사실 다 물음표예요. 사실 다 물음표야. 서와 결을 안 쓰고 그냥 물음에 바로 들어가신 제가 아는 형님도 물론 고득점 안 나왔지만 그 형은 늘 43에서 47점 왔다 갔다 했어요. 서와 결 쓰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서와 결 썼으면 더 좋은 점수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맨 처음 돌아가면 제한된 시간 내에 써야 된다는 거죠. 서와 결 고민할 시간에 1, 2점 까이고 들어간다는 말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봤을 때 본인 판단인데 우리 아예 처음이니까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강사들 스타일 차이인데 왜냐면 이걸 쓰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규격 이런 건 없으니까 40점, 30점짜리는 무조건 서와 결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20점, 10점 정도는 서와 결이 아니라 얘는 개설 처리를 해도 돼. 써도 좋기 좋은데 저는 무조건 개설 처리했어요. 자, 개설 처리하면 그냥 결을 안 써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냥 계속 저도 공부할 때도 그냥 개설 처리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뭐랑 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건 두 가지 목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신문 사설 있죠. 사설 오피니언이라고 불리는 거. 신문 사설 좀 보셨나요? 오피니언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뉴스로 볼게요. 뉴스 사설 내 생각엔 이렇다가 있고 기사가 있어요. 뉴스를 보면 보통 이게 메인이죠. 사설 같은 거 보면 오피니언이라 해가지고 그 이제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 금리 인상 그러면 어디 교수가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하면 그런 걸 본 적 있잖아요. 가끔씩 그죠?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사설에서는 그런 주제가 던져지면 맨 처음에 뭐가 나올까? 맨 처음에 그래 맨 처음에 사실 거의 그 양식은 똑같아요. 맨 처음에 뭐냐면 팩트가 나와. 2022년 뭐 9월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다. 전년 대비 물가가 8.3% 올랐다. 환율은 지금 1390원인데 1400원이 갈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로 이제 던지지. 던진다고. 서거나 개설에서 던져. 개설은 좀 다르다. 서에서 던져 이렇게 던지고 그 다음에 구조가 뭐죠? 던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본이 뭐겠어요? 진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있겠지. 금리 인상이 됐고 미국에서 물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고 혹은 할 것이고 여기까지 팩트.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대출이 빡세지고 이자가 많이 내야 되고 거래가 줄어들 것이고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 올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본론이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보통 사설의 이제 그 규격입니다. 규격. 양식이에요. 어느 신문을 봐도 거의 다 비슷할 거야. 가끔씩 근데 뭐 네, 화자에 따라서 가끔씩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중국의 사자성어 같은 걸 비유한다던가 갑자기 뭐 항우와 유방에 막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본론 던지는 사람도 있어. 그건 사람 스타일 차이인데 아무튼 대부분은 이렇게 서본계열 구조를 하고 있다. 기사는 어떻게 될까요? 기사 팩트 전달에 우선이잖아요. 그죠? 얘는 서본계열 그냥 본이 대다수예요. 어제 보니까 뭐 대만에서 7.2 지진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진이 났다. 지 생각 쓸 거야? 절대 쓰면 안 되지. 말 그대로 팩트만 써야 되잖아요. 오늘 저녁 몇 시 어디서 뭐가 났습니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도까지만 되겠죠. 감정평가 시험은 요거예요. 사설에 가깝습니다. 사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설로 따지면 서가 뭐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팩트, 지식. 뭐예요? 그게 바로 정의, 의. 팩트를 잘 알고 있는가? 본이 뭐예요?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걸 잘 말하느냐? 그게 본이겠죠. 결은 뭐예요? 얘가 그럼 여기서 좀 사고를 확장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을 칠 수 있구나. 요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분결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좀 짧은 거 같은 경우는 결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개설만 잡고 넘어가도 돼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보통 40점짜리로 쳐볼게요. 그러면 물음이 1에서 4까지야. 물음 서 그리고 물음 1 물음 2 물음 3 물음 4 결 이렇게 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본 뭐예요? 본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물음당 10점이라 치면 보통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보통 의의야. 보통 의의. 보통.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부터 좀 나뉘는데 2, 3, 4로 써도 되고 아니면 2, 1, 2, 3 이런 식으로 써서 소목차를 잡아도 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따가 문제 풀면서 같이 볼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서에는 뭘 써야 되는지와 결에는 뭘 써야 되는지가 조금 이제 고민일 수 있어요. 아직은 서랑 결 쓰는데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 되게 쉬워. 서랑 결 쓰는 거 되게 쉬워. 근데 우리 막 저는 좀 그래 봤는데 러브레터 같은 거 쓸 때 첫 줄이 제일 어려워요. 공감을 못하면 당신은 슬픈 인생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넘어 있는 사람한테 첫 줄이 제일 어려운데 첫 줄만 잘 쓰면 사실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많이 써보면 바로 튀어나와. 서 쓰는 법이나 결 쓰는 법은 나중에 기회 되면 조금 날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개의 형식 10점짜리 목차 4개 정도고 서랑 결은 반드시 들어가는 게 좋다. 나중에 근데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안 써도 된다 사실. 이 정도. 오늘은 딱 이 두 개만 일단 잡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쓰는 것에 대한 방법론적인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내용에 앞서서 이론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론 합격? 감정평가에서 합격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중에 이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보면 딱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딱 두 개. 의의 암기하고요. 기출 문제 푸세요. 제가 지금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매년 정답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합격하는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많이들 못하십니다. 많이들 못해요. 합격하는 정답은 다시 말하지만 의 그러니까 그 법에 있는 법의 한 2조 늘 법의 2조에는 정의가 있어요. 감칙도 2조가 정의 있고요.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있는 감칙, 감정평가사법, 옛날 말은 토보침, 지금 하면 실무 기준이겠죠. 그래 하다못해 감칙이랑 실무 기준에 있는 정리하고 암기하고 이론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의 있죠. 타당성 분석이라던가 시장 분석이라던가 이런 의의들 정의 말고 의의들 이런 것들 키워드 위주로 외우고 자신 없으면 조사까지 그냥 싹 외우면 되고 의의랑 정리하면 300에서 400개 나오거든요. 난 다 했어. 합격한 사람들은 다 했고 그걸 달달 외우시면 되는데 지금 외울 필요 전혀 없고 지금은 그냥 느낌만 보면 되고 시험 보기 전에 한 3달 전쯤에는 정의 의의만 암기하면 되고 시험 보기 3달 전에 정의 의의를 암기하기 위해서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계속 정리해 가면 되고 두 번째로 기출문제 한 10번 돌리면 이론을 못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으니까 기출문제 반복하세요. 계속 돌려봐요. 그렇죠. 스터디 뭐 학원에서 하는 스터디라든가 이런 다변화성 기초 같은 것도 지금 초반에는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좀 실력 올라오시면 이런 거 그냥 풀고 버리면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기출문제만 돌리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10번 돌리면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 하는 법은 조금 더 설명드리면 기출문제를 풀 때 100점을 100분을 다 푼다는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세 번째로 연관해야겠네. 세 번째 목차 잡는 시간 아예 그냥 그 정형화 시켜놔야 돼요. 목차 잡는 시간 네 작성 시간은 20대 80 15에서 85
100분 중에 목차 잡는 시간은 20분에서 목차는 15분만 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목차 잡는 실력이랑 쓰는 실력이랑 사실 어떻게 보면 한계인데 연습할 때는 나눠서 했어요. 기출문제는 처음에나 조금 좀 쓰는 거지 조금 돌리다 보면 이제 목차만 잡으면 됩니다. 목차만. 쓰는 거는 스터디나 이렇게 답안학습 이런 데 쓰는 거고 혼자 공부하실 때는 목차만 잡아도 돼요. 우리가 뭐 글씨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차만 잡아도 사실 내년 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내년 한 2월 3월쯤에는 목차만 잡아도 내용이 바로 떠올려져요.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기준은 사실 잘 쓰냐 못 쓰냐가 아니라 논리를 구성 잘하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냐 못하느냐인데 논리를 잡는 건 목차 잡는 겁니다. 목차를 잡는 게 바로 논리를 잡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목차 되게 중요하고 목차는 기출문제를 위주로 해라. 스터디 문제는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나도 현직 강사지만 강사들이 낼 거 없으니까 별 이상한 그지 같은 문제를 막 내거든요. 전혀 현혹될 필요 없다. 어차피 지들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현혹되지 말고 기출문제만 잡아라. 내가 계속 기출문제 얘기하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이 세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됐죠? 지울게요. 네, 어차피 잔소리는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계속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할 거야. 10번 할 거야. 자, 문제 1번.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 종류는 종별과 유형의 복합개념이다. 이 중 부동산 종별과 관련해 다음 상황을 논하시오. 30점입니다. 자, 여러분 30점 옆에 숫자 써요. 12. 이제 무조건 물음 옆에는 목차 개수 씁니다. 오케이? 무조건 트레이닝 할 거야 이제부터. 서 쓰겠지. 그리고 물음 1 쓰겠죠. 그리고 무조건 이건 진짜 시험장 가서 나가더라. 배점 적으세요. 배점 적으세요. 진짜 배점 적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물음 1번처럼 부동산 종별과 유형의 개념과 분류 목적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물음 1에다가 부동산 종별과 유형의 개념과 분류 목적을 썼어요. 쓰고 시점을 썼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생각해. 근데 배점 적으세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배점을 적고 안 적고가 점수의 등락을 승패를 좌우하진 않아요. 근데 나는 그걸 봤어. 시험장에서 두근두근 해가지고 배점 10점인데 20점 쓰고 나가지고 문제 4번 쓸 시간 없어서 떨어진 형을 봤어. 시험장 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안 그럴 것 같지? 100명 중에 두세 명은 분명히 그런다고. 근데 이거 쓰는데 1분 걸린 것도 아니잖아. 이거 딱딱딱딱 쓰는데 한 5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에게 배점을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알겠죠? 반드시 쓰세요. 반드시. 매년 하는데 매년 안 하더라고. 10점. 물음 3 10점. 그리고 결 치면 됩니다. 자, 목차 어떻게 잡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부동산의 종별과 유형의 개념과 분류 목적이죠. 그러면 자 봐봐요. 첫 번째, 개념을 물어봤잖아. 물어본 게.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의 개념. 그렇죠? X라 쓰면 안 되지. 종별과 유형의 개념. 목차 잡아주고. 두 번째가 이제 물어본 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게 분류 목적이기 때문에 얘가 물어본 거 써주면 돼요. 분류 목적. 근데 자, 2개 됐죠? 우리 목차 몇 개라고? 소문은 옆에서 쓰세요. 이렇게 4개. 써. 자, 목차 2개 나왔죠? 2개 어떻게 추가할까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별의 개념. 두 번째, 유형의 개념. 분류 목적 2개. 이렇게 하거나, 근데 이거는 비추. 출제자가 지금 제일 물어본 핵심이 뭐예요? 이거죠. 분류 목적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종별과 유형 합치고 분류 목적 한 3개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류 목적은 이제 능화 이렇게 외우죠. 근데 하나만 좀 더 해가지고 같이 본질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별이 뭐죠? 종별이 뭐예요? 꽉 차듯이 외울 필요 없고 지금 그냥 느낌만 알면 돼. 용도에 따른 분류죠. 지대별로 다루는 거. 유형이 뭐예요? 계열 부동산 권리라던가 이런 것들에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종별과 유형을 왜 분류하느냐 하면 자 답안지 볼게요. 가치의 본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중요한 종별과 유형을 구분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가치의 본질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자 볼게요. 일단은 로마자 2번, 물음 1번. 부동산의 종별과 유형의 개념과 분류 목적 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부동산의 종별과 유형의 개념. 부동산의 종별이란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부동산의 분류. 그죠? 지역적 관점에서 먼저 판단. 유형이란 부동산 이용의 형태 및 권리관계 태양에 따라 구분되는 부동산 분류. 그래서 이것 때문에 효용이 달라지게 된다. 같이 판단할 때 유의해야 된다. 이 정도 딱 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실 의의를 많이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거는 예시 답안이기 때문에 내가 한 120% 더 쓴 거예요. 모든 강사들의 예시 답안은 12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류 목적, 가치 본질. 부동산의 종별과 유형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결론부터 쓰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수업용 답안지는요, 뭐, 시나 에세이처럼 구구절절 쓸 필요 없고,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두 갈식이라 그러죠. 결론을 던져. 그리고 밑에 근거를 제시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지금 뭐 글을 멋지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을 하고 그다음 근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제적 가치의 본질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인데 편익은 부동산의 이용함에 따른 효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효용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종별과 유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평가 활동의 능률화 대상인식.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다 아시는 겁니다.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가치형 선유입 연구 감정평가 이론의 체계화. 일단 종별과 유형을 분류하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근본적으로 말하면 가치의 본질 말고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학이 기본적으로 잡학이기 때문에 잡학이지, 솔직히. 종합사회과학응용학문 그걸 줄여서 잡학이라고 하잖아. 근데 경영학에서 나오는 각종 뭐 타당성 평가라던가 이런 마인드도 있고요. 경제학에서 나오는 뭐 이제 MR과 MC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법학은 당연히지 공법적인 것도 들어가고 행정학적인 것도 들어가죠. 부동산은 뭐 사회성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학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각종 이제 건축학도 들어가겠지. 들어가는데 어떤 학문이 생기고 발전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거랑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부동산학을 잘 보면 감정평가 이론이라던가 부동산학을 꿰뚫는 건 뭐냐면 그래서 부동산은 다른 애랑 달라요. 부동산의 특성 뭐죠? 고부연결 용병사 왜 나오죠? 다른 일반 재와 다른 특성 이런 표현 쓰게 되고요. 부동산 시장 뭐 있어? 뭐 진폭이 깊고 뭐 그냥 길고 뭐 폭이 넓고 이런 말 쓰잖아요. 뭐야? 일반 경제 재와랑 달라. 감정평가가 대표적인 예시죠. 감정평가 왜요? 일반 재화처럼 일반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학 같은 잡학은 다른 학문이랑 뭐가 다른지 계속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비슷한 것도 있겠죠. 그러면 종별과 유형을 왜 나눠요? 같은 부동산이지만 용도 지대와 유형에 따라서 부동산이 다르다. 그러니까 종별과 유형에 따라서 학문을 체계화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게 감정평가 이론의 체계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용 부동산 있죠? 주거용 부동산을 우리가 그냥 다 같은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간에 그냥 다 같은 부동산이야 라고 하면 얘네가 분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엄연히 다른 물건인데 주거용은 주거 쾌적성을 주거 보면 주거 쾌적성이 뭐야? 사람이 살만한 집이 뭐지? 도심가의 접근성, 위락시설의 접근성, 이런 게 좋구나. 상업용으로서 얘가 왜 사고 싶지? 사람들이 왜 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지? 왜 팔고 싶어 하지? 왜 갖고 싶어 하지? 보면 이 상업용지는 이 배우지가 넓구나. 신도시 내에 있고 깨끗하고 젊은 사람도 많고 거리도 잘 뚫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 상업용 부동산이 인기가 많구나. 이렇게 체계화 시켜놔서 분류한 다음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률성이 높아지게 되죠. 이게 바로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가치의 본질과 방금 말한 연구.
두 번째, 물음 2번입니다. 종별과 유형에 따른 가치 형성의 분석. 자, 이거는 조금 이제 갈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치 형성의 분석이니까, 우리 문제 풀 때는요, 여러분, 물음 1번처럼 개념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아도, 예? 키워드가 나오면 이 키워드에 대한 의의는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 형성의 분석. 혹은, 가형류의 의의. 이 정도 쓰면 되겠죠. 가치 형성의 분석이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네가 제시한 말을 알고 있다. 알고 있어. 이것에 대한 의의를 알고 있어. 난 이게 뭔지 알아.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모든 답변은 다 의의부터 잡고 가는 거예요. 사회과학은요, 무조건 의의 잡고 가야 됩니다. 왜일까요? 사회과학의 근본 자체가 사회에서 벌어난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분석하기 너무 쉬워버리면, 의의를 바로 잡아버리면 분석 대상이 안 되겠죠. 사람은 왜 배고픈가? 이거에 뭐 분석을 왜 해? 영양분이 부족한가? 그렇지. 그래? 그럼 사람은 왜 부동산에 집착하는가? 방금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예시를 해볼까요? 사람들은 왜 이 상업용 부동산을 좋아하는가? 서울의 집값은 왜 비쌀까? 이렇게 가는 거지. 만약에 서울의 강남에 있는 상업용지가 왜 비쌀까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된다면 상업용지가 뭔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남이 뭔지. 강남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연구하거나 학자들이거나 전문가 하는 사람들은 강남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히 말하면 강남의 경기부터 설정해야겠지. 서초가 강남권인가? 강남역만 강남권인가? 근데 강남에도 상업용지 있고 중업용지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럼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둘씩 정의를 해가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네가 말하는 가치 형성이 뭐다는 알고 있는 거지. 됐죠? 근데 자, 두 번째로 종별과 유형에 따른 이제 분석이니까, 두 번째로 종별, 세 번째 유형.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써도 되고, 어떻게 쓰냐면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지금 가치 형성에 의의 보면 3페이지에 가형률과 대산물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를 말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스킬인데, 의의랑 정의 중요한 게 이거야. 일지계로 자꾸 써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잡았냐면, 이 문제에서는 일지계를 잡으면 겁나 어려워져. 풀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일반적 요인 분석할 때 종별과 유형 어떻게 구분해요? 겁나 어렵지. 그래서 이번 문제만큼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종별과 유형만 적었다. 그래서 보시면 내용, 자, 내용 다 아십니다, 여러분. 종별은 택농, 임후 이렇게 나누고, 동일한 가치 형성률이라도 부동 종별 따위 시간이 다르다. 근데 저는 목차 4개 정도 선호한다 했으니까, 목차 종별과 유형에 대한 그 분석을 조금 더 길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안지 쓸 때 예시 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설명을 할 때도 예시 들어주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예컨대 택시 지역 내 주거지와 상업지는 추구하는 가치 형성이 다르다. 이렇게 결론 딱 던지고 얘기하는 거죠. 유형에 따른 가치 형성의 분석. 동일 종별을 하더라도 건부지, 권리관계 이런 것들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물음 3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제일 자랑하는 방법인데요. 이 물음 3번만큼은 반드시 잘 보세요. 부동산의 종별과 유형에 따른 감정평가시 유의사항면, 종별과 유형에 따른 감정평가시 유의사항이죠. 되게 잘 보세요. 이건 좀 이쪽으로 갈게요. 자, 감정평가시 유의사항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한 15개, 20개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험이잖아요. 그리고 물음이 10점짜리잖아요. 그러면 자, 봐봐요. 아까 전에 제가 목차 20%라고 했죠. 30점짜리 목차 몇 분 잡아야 돼요? 30점짜리다. 목차 몇 분 잡아야 돼요? 6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쉬운 것들은 바로 나오는데, 나중에 가면 진짜 어려운 거 나오면 목차 잡는 것부터가 일이에요. 그래서 6분 동안 해서 어차피 잡았다 칩시다. 24분 남았죠. 그러면 물음 3번. 이 물음 3번 쓸 때쯤 되면 8분 남아. 근데 내가 15개, 20개 쓸 수 있다 해서 다 못 쓰겠죠. 정확히만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 3번, 4번은 못 쓰겠지.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을 시험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한정된 시간 내에 어떻게 빨리 쓸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저의 이 매트리스입니다.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기본과학 때부터 보신 분들 잡아요. 감정평가를 이제 법상 정의 말고
쉽게 봅시다. 여러분의 평가사가 됐어요? 물건이 의뢰가 됐어. 탁감을 했고 현장을 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죠. 볼 거예요. 본다. 보고 뭐 할까요? 봤어. 보고 뭐 할 거야? 분석해야지. 아, 얘는 4층짜리 건물이고, 이렇게 되구나. 얘가 지금 2종 1주에 4층짜리 주택이네. 사용승인 한 10년 됐고. 이거랑 비슷한 애들이 뭐가 있지? 자료 수집도 하겠죠. 지역 분석도 할 거고, 개별 분석을 할 거고. 분석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분석된 자료를 갖고, 감자평가? 방법을 적용해야겠죠. 그죠? 평가 방법을 적용했어요. 시장가격이 나왔어. 그러면 시장가치가 나옵니다. 이게 감자평가의 처음이자 끝이야. 이게 감치기고. 본다. 전문가는 그냥 보면 안 돼. 보고 남들 그냥 주택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봤을 때 쟤는 용도지대가 상업지대인데 주택이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느낌이 달라야 돼. 우리는 확실하게 봐야 된다고요. 이걸 네 글자로 대상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분석의 툴이 뭐가 있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죠. 에? 방법 뭐 써요? 3방식 6방법 비원수 쓰겠죠. 그 다음에 시상가액 조정한 다음에 시장가치가 나오겠지. 그러면 다 시장가치를 가기 위한 다 일련의 과정이잖아요. 그죠? 자, 뭘 유의해야 돼? 뭐뭐에 따른 감정평가시 유의사항 하면 물어보면 여러분 그 감정평가시 유의사항이란 말이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 그러면 특수하게 외워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음 등의 가치 하락분에 따른 감정평가시 유의사항. 그러면 이 루트가 아니라 뭐 스티그마라던가 여러 가지 그 논점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는 하다못해 그런 게 있더라도 생각이 안 나면 요걸로 가야지. 대상인식 할 때 유의해야 되지. 지역 분석할 때 유의해야 되잖아요. 계열 분석할 때도 유의해야 되고 3방식 적용할 때도 유의해야 되고 시상가치 조정할 때도 유의해야 되고 기준 가치가 뭔지를 확인하는데 또 유의해야 되지만 기준 가치가 유의할 사항이 나오는 게 공정 가치랑 계속 기업 가치랑 투자 가치밖에 없어요. 그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몇 개 더 있긴 해요.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분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료 수집 및 분석. C 유의사항. 근데 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감칙 8조로 가 그냥. 8조래. 감칙 9조. 감칙 8조. 감칙 8조 뭐야? 감정평가 절차죠. 기초대자 가선결. 기본적 사항 확정 시 유의사항. 처리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자료 수집 시 유의사항. 이렇게 가도 된다고. 감정평가 결정 및 표시할 때 유의사항.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러니까 유의사항이 이게 확실하게 논점으로 팍팍 돼 있는 애는 외우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여러분이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궤도에 올라오면 이 목차만 잡아도 바로 나와요. 목차 잡는 게 일이야. 사실 목차가 반대로 하려면 논리잖아요. 이론은 거꾸로 하면 논리예요. 우리도 논리 싸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제가 잡은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상 인식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 또 하나 팁, 유의사항을 물어보면요, 여러분. 유의사항 물어보면 말미 있죠. 목차의 맨 끝에, 목차래. 이제 내용의 맨 끝에. 내용의 맨 끝에는 자, 5페이지 볼까요? 5페이지 맨 위에 유의해야 한다. 유의사항 물어보면 어떤 형태든 간에 맨 마지막은 무조건 유의해야 된다. 대상인식 유의사항 볼까요? 감정평가 시 종별과 유형에 따라 가치 형성률이 달라지면 가치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종류가 무엇인지 대상의 용도지대 등 확정에 유의되고 권리관계 등 확정에 유의된다. 자, 내용 별거 없지. 진짜 별거 없지. 근데 물어본 거 다 쓰고 있죠. 이론은요, 그냥 쉽게 쓰는 사람이 잘 쓰는 거예요. 모든 글은 사실 쉽게 읽히는 게 잘 쓰는 겁니다. 그 또 하나의 팁, 또 옆에 쓰세요. 자, 한 문장은 두 줄이 넘어가지 않는다. 뭐뭐 하는 그런 거는 법규에서나 쓰고 이론은요, 한 줄, 그냥 진짜 초딩이 쓰듯이 써, 초딩이.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수험가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초딩같이 쓰는 사람이 합격합니다. 수험가 유행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유명한 거. 자, 불합격하면 집행유예 1년에 벌금 1200만 원. 되게 유명한 건데, 이거. 요즘에 물가 올라서
징역 1년에 한 벌금 2천만 원 정도 되겠다. 1년에 2천 나가니까. 또 있어요. 뭐지? 있던 애인 차지 말고 없던 애인 만들지 말자. 있던 애인 차면 심한 사람은 멘탈 나가서 3개월 정도 공부 못하더라고. 저 여단이지만 저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형은 시험 보기 2주 전에 여친이 찼어. 여자친구가 그 형을 찼어. 엄청 욕을 했는지. 그러면 멘탈 나가서 술 계속 먹고 떨어지고.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걸로. 자, 아무튼. 그다음에 지역 분석 및 계열 분석이 유의해야 될 사항. 이것도 내용 뻔해요. 지역 분석 시 부동산 종류에 따라 가치 형성이 분석이 달라지면 유예된다. 예컨대 대상 이용과 임금 표준적 이용이 다른 경우 지역 분석이 유예되고 최이용 관련하여 특수상의 최이용 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분석에도 유예된다. 자, 내용 별거 없죠. 이론이 그래요. 감정평가 방식 적용 시 유의사항. 자,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 쓸 때 유의사항 알려드릴게요.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과 감정평가 방법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른 문제입니다. 알죠? 이거 많이들 실수해요. 진짜 많이 실수하는데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을 물어봤는데 목차를 비원수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점수 되게 적게 들어가겠죠? 이해돼요?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과 감정평가 방법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른 겁니다. 저도 수험생 때 많이 실수했던 부분이에요. 많은 수험생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가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되겠지. 결 치시면 돼요. 설랑 결은 조금 스킵할게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제일 어려운 문제였죠. 문제 2번. 자, 대체 원칙이 감정평가 과정의 주요한 지침이 되는 이유를 부동산의 자연 특성의 하나인 개별성 관련 설명하고 이 원칙이 거사비 원가법 수익하는 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기술하시오. 자, 대체 원칙이 뭐죠? 대체 원칙. 개별성이 뭐죠? 개별성.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얘 다르고, 얘 다르고, 얘 다르고, 얘 다르다. 자, 그러면 극히 개별성만 보게 된다면 모든 물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지. 이해돼요? 원래 부동산 비교가 안 돼요. 개별성을 보면. 근데 우리가 이 부동산과 이 부동산을 비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 초딩 때도 알잖아. 유치원 때도 알아. 이 부동산이 이 부동산이 훨씬 좋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완전 다른 얘인데? 바로 대체 원칙과 연결됩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다른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에 영향을 받아서 가격 가치가 형성된다는 이론인데 죄송하지만 제가 원래 딕션이 더 안 좋은데 마스크 끼고 와서 더 안 좋았어요. 조금 발음이 좀 새도 좀 이해해 주세요. 대체 원칙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부동산의 대체성은 물리적 대체가 아니라 효용만 대체이라는 거야. 신림동 1-1번 주택과 신림동 1-2번 주택은 개별성만 보면 둘 다 아예 다른 물건이기 때문에 대체가 안 되죠. 근데 인간이 부동산을 사용함에 따라서 오는 만족감, 이 효용이라는 거는 신림동 1-1번 주택에서 얻는 효용과 신림동 1-2번 주택에서 얻는 효용은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래요. 지역 분석이 그래서 나온 거기도 하고 종별이 나온 이유가 우리가 신림동에 와서 월세집을 구한다 쳐봐요. 그러면 우리는 신림동 몇 번지에 있는 이 원룸을 찾고 싶어가 아니라 그냥 신림동 내에 있는 5평에서 8평 사이의 원룸. 사용승인은 신축이면 좋겠지만 신축 비싸니까 50만 원대 이렇게 찾는다고. 물리적으로 딱 이렇게 생겨낸다가 찾지 않죠. 우리 마음속에도 대충 그냥 원룸 5평에서 8평 사이에 저기 이제 조금 뭐 차 있으신 분들 주차 공간 있으면 좋겠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한 데 있으면 좋겠고 조금 오래되고 사용승인 20년 30년 돼도 적당한 크기의 방과 적절한 월세이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를 다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효용과 대체가 되는 거라고. 컨디션 다 똑같은데 얘는 55만 원이고 얘는 50만 원이야. 그럼 50만 원 가겠죠. 왜? 효용도 효용이지만
비용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대체 원칙에 따라서 효용만 대체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해석해 보면 대체 원칙이 감정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지침이 되는 이유를 부동산 자연적 특성의 하나인 개별성 관련 설명하고, 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효용 간 대체, 이 5글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개별성을 써야겠죠. 이건 칠판에 안 쓰고 복차 같이 볼게요.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로마자 2번 대체의 원칙이 감정평가 과정에 중요한 지침이 되는 이유. 첫 번째, 네가 물어본 개별성은 이거다라는 거죠. 우선 개별성이란 지구상의 물리적으로 동일한 복세 소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 비동질성. 그리고 완화 과정을 추가로 넣은 이유가, 이건 좀 추가 득점이 가능한 키워드인데, 오른쪽에 8페이지 맨 위에 그러나 인문적 특성인 요용도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자 여러분, 그래서 인문적 특성이라는 표현을 왜 일부러 썼을까요? 개별성은 자연적 혹은 물리적 특성이다 이거지. 근데 사람이 쓰기 때문에 용도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좀 더 완화된다. 요걸 넣기 위해서 일부러 넣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수기나 이런 거 보시면 그 강약 조절이란 말이 있는데, 좀 강하게 때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용도적 이용적 측면에서 볼 땐 어느 정도 대체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대체 원칙 쳐주는 거지. 부동산 가치는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 또는 다른 재화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원칙. 여기서 대체란 물리적 대체가 아니라 효용관 대체.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이제 전단에 물어보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 문제 볼 때 두 번째 줄에 하나의 자연 특성의 하나인 개별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죠. 쉼표가 있으면 끊어요. 슬래시에. 거기까지가 한 물음이야. 자, 한 물음이면 목차 몇 개 나와야 된다고요? 4개 나와야 되죠. 혹은 3개, 혹은 5개. 4개를 기준해서. 그래서 전단에서 물어본 대체 원칙 감정평가 과정이 지침이 되는 이유 보시면,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한 재화이나 또 용도적 이용 측면에서는 개별성이 다소 완화된다. 그죠?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효용과 대체가 되며 부동산의 가치는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 유사 부동산 가격 또는 대체 재화의 가격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형성되기 때문에 대체 원칙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지침이 된다. 읽어보면 다 그렇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이 원칙이 거사비, 원가법, 수익환원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하시오 라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거사비, 두 번째 원가법, 세 번째 수익환원법을 목차 잡고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건 아까 물음 3번에 문제 1번에 물음 3번에 유의사항과 관련해서 그만큼 중요한 건데, 감정평가 방법을 물어보면요, 이것도 진짜 시험장,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시험장까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혹은 내가 좀 헷갈린다 싶으면 공식을 써요. 머릿속에 공식을 써봐. 거사비 공식이 뭐죠? 사사시 지개, 혹은 사사시 가겠죠. 그러면 어떤 논점이 와도 사사시 가 혹은 사사시 지개에 다 들어가요. 자, 그러면 대체 원칙이 거사비 적용할 때 어디에 적용될까요? 첫 번째, 사사시계, 사사시가. 그래, 사사시가로 해볼까? 그러면 첫 번째, 사례 선정할 때 적용이 되겠죠. 당연히 사례 선정할 때 적용이 되겠지. 물리적 대체가 아니라 효용관 대체의 관점에서 사례를 선정하겠죠. 끝. 그 다음에 가치 형성률 비교가 되겠지. 사정 부정이랑 시점 수정은 조금 애매하죠. 비교니까. 그러면 거래 사례랑 얘랑 어떻게 비교해요? 물리적으로 비교해요? 절대 그렇지 않지. 경제적 가치 형성 요인까지끼리 비교 가능하시겠죠. 됐죠? 원가법 볼까요? 원가법 제조도 원가 빼기 감가수정이죠. 제조도 원가 산정 어떻게 하죠?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죠. 직접법과 간접법을 병행할 수 있게 해야겠지. 다른 유사 대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보고 간접법을 들어갈 수 있겠고, 감가수정이 뭐 있어요? 물기경 중에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들어갈 수 있겠지. 됐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 뭐 있죠? 순수익에서 환원율 나누거나 할인율로 할인한다. 그럼 순수익 산정할 때 산정 어떻게 하죠? 순수익도 직접법이 있지만 간접법이 적용이 가능하겠죠. 인간의 표준 임대료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맞잖아. 물리적 대체가 안 되는, 아예 안 되는 개별성만 있다면 표준 임대료 그런 게 뭐 알바야? 근데 효용과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지. 두 번째, 할인율 혹은 환원율. 이것도 환원율 구하는 원칙이 뭐죠? 시장출법이지. 시장출법이잖아요. 그죠? 시장출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겠지. 이 정도 적어주면 되고, 할인율도 이제 유사 시장, 주식시장이나 다른 시장의 종합투자수익률 등을 고려해서 할인율이 적용이 되게 되겠죠. 이 정도 쓰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머릿속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만약에 물어봤어. 그러면 공시지가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던가,
저는 고수의 반열에 올라왔을 때도 썼어요. 그냥 쓰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 그 답안지 말고 문제 짓잖아요. 문제 옆에 공시지개 썼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번에 기출 문제인데 토지보상법 다 했죠? 토지보상법 적용할 때 왜 거사비 적용 안 해요? 아, 토지보상법 적용하는데 토지보상할 때 왜 공시지가 기준법만 써요? 거사비 왜 안 쓰죠? 물음 이거였어요. 거사비 왜 안 쓰지? 석 확정해봐요. 거사비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는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 평가사들이 진짜 평가사 된 사람들이나 그런 말 쓰는 거지. 법 70조 이거 했으면 끝이니까. 거사비 안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생각해봐요. 뭐 사사시기로 생각해볼까요? 사례 선정, 사례. 토지보상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액수여야 되는데 시장성을 반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래 사례를 반영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시가가 아닌데. 사정 고정. 그치? 사정 개입될 가능성도 크잖아요. 시점 수정? 괴리가 클 수도 있잖아. 사업인용고시가 만약 2012년이라 더 쳐봐요. 2012년이고 지금 2022년이잖아. 10년 지났어. 이 거래 사정이 개입된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10년 넘은 걸. 아, 시점 수정. 10년 동안,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단순히 시점 수정, 산정된 거 적용한다 쳐서 그게 진짜 시점 수정이 된 걸까? 시간적 괴리가 되게 큰데? 가치환수의 비교는 뭐, 변론을 하고, 요 정도도 나오겠죠. 음. 이 공식이 되게 좋은 거예요. 자, 거래사례비교법의 한계가 뭐예요? 사사시 가. 사례 선정, 사례 한 개밖에 안 되잖아. 또 뭐 있어요? 사정 보정? 평가사가 어떻게 알아 그걸? 사정 개입된지 안 되는지. 평가사 재량이 너무 크지. 시점 수정? 시점 수정이 진짜 이 시간적 괴리를 다 100% 만족시켜줄까? 시군구별로 용도 지역별로 나온 이 숫자가 대상 부동, 아니,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가격 변동을 진짜 잘 알려주는 걸까? 그쵸? 이런 것들도 계속 까고 들어가면 되니까. 자, 거사비 한계, 사사시가.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 시 위상, 뭐야? 공시지계 원가법 적용 시 위상, 최저원가, 감가수죠. 공식만 알고 있으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야? 이 공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실무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실무 기준.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되게 가셔서 쓱쓱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별거 없습니다. 맞는 말만 했어요. 자, 문제 3번. 부동산 특성 관련 다음을 약술하시오. 이거는 답안지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고 해설지는 제가 추가로 그냥 보실 때 제 책에 있는 거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설지랑 답안지랑 비교해가면서 문제 좀 적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여기서 끝내고 답안지 쓰신 거 저 주세요. 제가 첨삭해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점수는 안 적을 거예요. 특히 첫 번째 이게 답안 작성 기초 때는 점수는 안 적고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말 마음대로 쓸 거예요. 알겠죠? 첨삭할 거니까 다음부터는 필기는 공책에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음 시간부터 주시던가 상관없어요. 다음 시간부터 주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